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4명 발생을 했습니다. 전날 대비 126명이 늘면서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국내외 코로나19 감염 상황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일단 오늘은 확진자가 느는 수요일인데 공휴일입니다. 어제 상황과 비교했을 때 내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내용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건수가 어제에 비해서 10,000건 정도 적습니다. 그러는데도 확진자 수는 어제에 비해서 120명 정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월요일 날 대비해서도 거의 35명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애초에 많이 나왔다는 거죠. 오늘 휴일이 아니었으면은 어제 검사 건수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아마도 600명 후반이나 700명대 초반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사 건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아마도 적게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좀 주목해 볼 것이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8명이나 나왔는데요. 사망자 8명 나온 대신에 위중증 환자가 정확히 8명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중증으로 계시던 분이 고스란히 8명이 사망하시게 되면서 사망이 8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중증 관리를 당국이 좀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제 생각으로는 당국에도 발표했습니다. 1 이상이라고. 그런데 1에서 1.2 사이가 되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휴일이라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아마 이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휴일이니까 내일 모레는 좀 적게 나오다가 토 일요일 날이니까 또 검사 건수가 적게 나오다가 이것이 전부 반영이 되어서 다음 주 수목금토에는 또 폭발적 양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백신 접종이 되면은 다소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염려할 바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백신 접종이 7.2에서 3%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위험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부처님 오신 날이라 이동량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확산세가 같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확실히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 또 감염 재생산 지수,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많습니다. 확진자가 기본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나고 다음 주 수목금토가 되면은 상황이 이번 주보다는 확실히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지표 가운데 수도권 감염제 생산 지수가 3주 만에 다시 2를 넘어섰고요. 또 가족이나 지인 등 개별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율이 9달 만에 최고치인 46%에 다다랐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을까요? 데이터.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방역 당국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지표들, 그러니까 하루 확진 환자 숫자라든가 혹은 일주일간의 확진 환자 숫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전주와 비교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의 변화 같은 것들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계속되는 징검달의 연휴 효과 때문에 검사 건수가 적어가지고 지금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확진 환자 숫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행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다음 주 수, 목, 금, 토에 확진 환자 숫자가 어느 정도 양상으로 나올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징검다리 연휴가 계속되면은 방역 인력도 어느 정도는 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역학조사 같은 게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늦어질 수 있죠. 네, 늦어질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서둘렀다 그러면은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하고 늘어난 상태에서 정체가 되어서 해소가 안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방역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는 방역 당국에 기대하는 달리 700명대는 기본적으로 넘을 것 같고요. 예.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면 800명대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수치상으로 다음 주 수목금토에 얼마나 나올 거로 예측하십니까? 저는 아마 700명에서 800명 사이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예,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지금 사망자가 오늘 8명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이렇게 사망자는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국내 접종 상황을 보면 일단 국내 8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정도가 백신의 1차 접종을 완료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1차 접종만으로도 사실 예방 효과는 90%에 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망자는 지금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접종이 이렇게 되면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겠죠. 예,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국내인 경우에 사망자의 95%, 그러니까 사망자 거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자의 거의 95%가 65세 이상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감염이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 이외의 연령은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접종 당국도 6월 말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60세 이상, 그다음에 일부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1,3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접종이 되어야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0세 이상 어르신, 요양원, 요양병원 또 일반 사회에 계신 분들에게서 지금 50% 정도까지 접종이 안 됐다는 거죠. 1회 접종이.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2회 접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이 거의 대부분의 사망이고 특히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접종에서 넘어서서 80세 이상 분들은 제가 바라기는 거의 95에서 100% 정도 접종이 되셔야 보호가 되지.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들은 감염이 되는 순간부터 위중증에 빠지면서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특히 보호자 또는 자녀분들이 이 고령자분들에 대한 접종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시청자분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은요. 지금 하루 평균 4명 이상의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건 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 사망자의 사연에 대한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뉴스들만 쏟아집니다. 그런데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뉴스보다 코로나19 사망자 하루 4명 그리고 오늘은 하루에 상당히 많은 사망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사연들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의 가족을 찾아가서 취재를 해보면은 자기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이 내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사각지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코로나19로부터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백신 접종을 권해드린다라는 것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전남 순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가족 모두 코로나19에 걸렸는데 그중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70대 어르신만 감염을 피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요양병원이나 혹은 어르신 돌봄센터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하신 분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화이자 백신이든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두 가지 또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가족 전체가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화이자 백신을 2번 접종한 70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 유일하게 감염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집단 감염 사례 중에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감염이 안 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덧붙이면은 설사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중증 상태로 빠지는데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만 위중증 상태로 빠지지 않는 경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백신 접종이라는 게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제가 하나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 사례는 워낙 중요해서 좀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일가족 7명이 같이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10대에서부터 70대 이 어르신까지 같이 사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르신이 언제
2차 접종을 마무리를 했냐면은 4월 23일 날에 2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감염이 확인된 것은 2주가 지났으니까 확실히 보호가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어르신이 76세신데, 그러니까 76세니까 일찍 맞으셨잖아요. 그러는데 이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이 다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순천시에서 이 사례를 보고받고 나서 보고받은 담당자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백신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래서 본인 자신이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화이자가 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되었던 1회 접종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보호 효과가 85%가 넘고요. 또 사망인 경우에는 거의 100%의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에서뿐만 아니라 앞에서 짚어드렸던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95% 정도의 사망자가 나온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호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에요. 오늘 사망자가 8분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령자를 두신 그런 보호자 또 자녀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유해 달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양구 기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지 한 3주 정도 됐나요? 네, 3주 정도 그 됐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과 후 일상생활에서 좀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까? 달라진 게 있죠. 예, 물론 뭐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손 깨끗하게 씻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상적인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일이야 뭐 계속 해와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심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네, 예. 백신을 접종하신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는 40대 중반이고 그리고 뭐 당뇨라든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고혈압 같은 지병도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작년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 코로나 특방도 하고 여러 방송이라든가 혹은 글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가장 걱정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코로나19는 뭐 저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으니까요. 제가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제 가족이라든가 혹은 TBS 직장 동료라든가 아니면 우리 설대우 교수님이라든가 혹은 제가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 때문에 가장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지금도 열 체크하고 노심초사하는 일이 거의 1년 넘게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에 일단은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원래 이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처럼 한 번 접종으로 기획이 되었던 백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접종만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저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도 백신 미접종자에 비해서 굉장히 낮을 테고요. 그리고 설사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몸속에 이미 획득되어 있는 면역 반응 때문에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리고 몸에서 기본적으로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도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가능성도 백신 미접종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은 조금 자신 있게 일상생활로 저는 지금 점점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 같은 이 기분과 그리고 이 안심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좀 빨리 여러분들도 해주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럽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이제 백신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한 2가지 정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백신 교차 접종과 관련한 연구 결과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백신 교차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1차 백신을 맞은 것과 2차 백신 맞은 것이 서로 다를 때 이때 이제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과연 안전한지, 두 번째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스페인 국립연구소에서 1차 백신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로 하고 2차 백신 접종은 화이자로 했을 때 과연 안전한지 또 효과가 있는지를 성인 6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실제 이제 이 연구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저같이 백신을 하는 사람들은 학문적으로는 더 좋아질 거다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나서 4에서 12주 지난 후에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화항체,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두 가지 면역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면역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아스트라에서 아스트라로 하는 것보다 아스트라 화이자로 할 경우에 중화항체가 약 7배 정도 많이 형성된다는 거 하고요. 또 아스트라하고 아스트라 화이자로 된 것이 아스트라에 비해서 2배 정도 항체가가 많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더 좋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안전한 것도 통상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반응, 뭐 열감을 느낀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이런 경증에 머무르고 있고 실제로 면역 효과는 훨씬 뛰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학문적으로 예견이 되었던 것인데요. 예컨대 아스트라제네카를 처음에 근육으로 맞고 두 번째 코로 스프레이 형태로 하게 되어도 아마 더 좋은 결과는 예상이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는 안 해서 우리가 결과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결과는 아스트라를 근육으로 맞고 그다음에 4에서 12주 지난 다음에 다시 화이자를 맞았을 경우에는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훨씬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백신 수급 상황의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만일에 교차 접종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의 교차 접종을 하더라도 상당히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면역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연구다. 향후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덧붙이면은 그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스터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하고 그리고 3차 경우에 접종까지. 따라서는 겨울 전에 네. 3차 접종을 해야 될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연구가 이제 보편적으로 되면 사실은 설 교수님께서는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합의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부스터 백신을 꼭 같은 백신으로 접종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 2차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또 1, 2차 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메신저 RNA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노바백스 같은 단백질 항원 백신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스터 백신은 그 항원 백신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은 지금 화이자를 비롯한 몇몇 제약사들이 백신과 관련된 공급권을 꽉 쥐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도 좀 반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인류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교차 접종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하나 살펴봤고 그리고 5월 11일자로 발표된 자료인데 백신과 관련된 사망자 수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하던데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역 당국이 지금 월수금해서 이상 반응 통계와 사망자 통계를 잘 이렇게 요령 있게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 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흥미로운 통계가 발표가 되었는데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지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선후관계에 의한, 그러니까 백신 접종 후에 한 열흘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을 지자체에서 통계를 해가지고 방역당국에 보고를 하면은 일단은 다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한 다음에 5월 11일 0시 기준으로 나온 사망자는 네. 123명입니다. 123명. 자, 그런데 이건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선후관계가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대부분은 단순한 선후관계이지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방역당국이 이야기를 해도 많은 분들은 백신 접종 후에 123명이나 사망을 했어? 야, 그리고 그 123명 사망한 백신의 대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더라. 라는 게 이 일부 소셜미디어나 혹은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거든요. 근데 그 통계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월 11일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123명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는 58명, 예. 58명,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는 65명, 65명입니다. 화이자가 더 많네요. 네, 화이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이 화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네, 됐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접종자 숫자를 비교를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40만 명 정도 더 많거든요. 자,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 중에 화이자 백신을 더 위험한 분들에게 접종한 것도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제일 위험한 분들, 그러니까 당장 내일 모레 사망하셔도 사실은 뭐 안타깝긴 예, 합니다만은 의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는 설명이 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노인 요양보호시설이잖아요. 노인 요양보호시설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을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거든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75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굉장히 위험한 분들에게 접종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접종은 사망자 통계를 봤더니 화이자보다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오히려 화이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백신 접종 후에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화이자 백신을 의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위험성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객관적인 진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 다 안전합니다. 근데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매일 700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데 그중에서는 600명 정도가 이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노인 요양보호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65세 이상의 특히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우연히 겹쳐 보이는 것이지 이게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는 화이자대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스트라제네카대로 안전한데 이번 연구 결과는 아스트라제네카에게는 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일 수 있겠군요.